사실 잠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깊지 않지만 울적하고 우울한 때가 있었지 않나요? 있죠. 그럴 때 내가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메타인지가 작동이 잘 되던가요? 거의 잘 안 돼요. 감정이 진짜 강하거든요. 내가 감정이 이게 막 소용돌이 칠 때는 정신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병적인 상태도 아닌 일반적 상태에서 그냥 조금 울적하거나 힘들 때도 메타인지가 잘 작동하지 않은데 저렇게 스키즈프레니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메타인지로 이겨냈다는 거 정말로 훌륭한 거거든요. 자야 돼요. 그렇죠. 보통 자죠. 잔다는 거는 그냥 내가 의존을 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 다시 그게 계속 감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분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세 명 마씨랑 찰스랑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면 계속 따라오고 뒤에서 아니야 빨리 와이프를 죽여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걸 계속 이 사람이 의지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수학 연구를 계속 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와이프에 대한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그 정신병으로 힘들어 하는데 그 와이프에 대한 사랑으로 내 인생 전체를 살아났다 이렇게. 저 와이프가 다가오는 방식이 스티브 잡스의 와이프가 다가온 방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또 그 와이프가 잡스의 와이프도 사실 잡스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와이프 덕에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비슷한 캐릭터 같아요. 그러니까 천재들 옆에 항상 조력자가 있어요. 있어야만 천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등쳐먹는 매니저가 있거나 그렇죠. 헌신하는 조력자가 갑자기 있거나. 그 영화 생각났어. 그 퀸의 프레드 머큐리 옆에 등쳐먹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파가니도 그렇고 뭐 다 뭐 고흐도 그렇고 고흐는 아니구나. 고흐는 동생이 있었고 또 뭐 다른 모차르트나 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었죠. 희생하는 누군가 매니저가 있거나 등쳐먹는 매니저가 있거나. 그렇죠, 진짜. 근데 이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이 아무리 천재여도, 그러니까 천재인 사람일수록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맞죠. 근데 관계가 메타인지의 굉장히 발전에 중요한 매개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저 천재들의 속성에서 예를 들어 음악을 한다, 뭐 저렇게 수학을 한다. 이들은 오히려 인간관계 속의 메타인지가 오히려 불필요하고 복잡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신기능이 한쪽으로만 발달해서 문제가 관계에서의 현실에서의 관계는 솔직히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목적에서는 필요가 없고 하지만 그래도 외롭고 어쨌든 소통은 필요하니까 자기가 자기만의 세상에서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뭐랄까 그냥 저는 이 영화 볼 때마다 되게 슬프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천재적인. 나 울었잖아요. 아까부터. 너무 천재적인데 너무 큰 업적을 남겼지만 본인은 외로우니까 저렇게까지 스키조까지 맞아요. 그게 본인 필요해서 끌어당긴 거라고 외롭고 고독해서 되니까. 그 룸메이트 찰스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세상에 없는 새로운 아이들을 내놓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 국가 기밀이라는 업무를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서 맡았다. 이걸 가상으로 지금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모차르트 생각났어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 그 장모와 그 와이프 덕에 더 이게 분열이 빨리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단명했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맞죠.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스트레스가 더 극도로 드네요. 가면서. 네, 여하튼 저도 뭐 맨날 이 자료 준비하면서 영화를 이렇게 한두 한 번씩 봐서 네. 그런 거죠, 뭐.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해 보면서 정신분열까지도 극복하게 한 이 존 내시 메타인지의 힘은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의 메타인지 힘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 같고 저는 메타인지에 앞서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고 과정의 흐름을 내버려둬야 되는 브레인스톰을 굉장히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완성되지 않은 생각들이 부딪히면 사고 확장되는 이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죠? 하면서 이 메타인지가 발달되는 그 전초 단계라고 해야 되나? 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단계를 두려워하게 되죠. 간섭이 많게 되면, 개입이 많게 되면. 그래서
관계들을 생각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뭐 많이 대두되는 단어들, 하브루타와 메타인지. 하브루타 많이 들어보셨었죠.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질의응답, 어떤 논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비판적 사고로 객관적 근거를 갖고 다시 질문하고 다시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논리적 사고 체계를 형성하는 대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메타인지를 발달시킬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별나게 이렇게 좀 그런 기능이 높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쥐락펴락하는 그 뭐지 상위 계층이 있죠. 네. 독일이 2차 대전 사과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힘이 세서라는 그런 학설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이 안 하는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이 그만큼 힘이 세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유대인이 힘이 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뭐 정말 독일의 경제적 기업들이나 파워가. 이렇게 그 처음부터 사과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필요에 의해서 사과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이제 고난이 많았잖아요. 재산을 빼앗기고 뭐 몰살되고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뭐 종교를 탄압당하고 하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건 종교와 그 가족 간의 그 종족 간의 돈독한 자기들만의 그 의식들, 그 두 개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은 암기하고 외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언어로서 몇 가지 언어를 하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4가지 5가지를 하잖아요. 언어를 익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머리를 쓰고 뭐 그렇게 무형의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머리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 갖고 가는 건 종교. 그들을 묶어주는 종교.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이 한 명이 뭔가 밥을 못 먹는다, 빵을 못 먹는다, 다 뛰쳐가서 그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살려내고 그 종족 의식, 동료 의식 이게 굉장히 강하죠. 한 그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지만 그런 의식들이 살려내는 것 같고 그 의식의 함량을 그 역사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그 하브루타와 메타인지를 통해서 계속 대대손손 내려가는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과 메타인지. 자기주도 학습 너무 맞죠.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울산에서 자기주도 학습 클리닉을 오픈했었는데 울산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주도 학습 자체 부모들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혼자 표구려서 숙제하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것까지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자기주도 학습도 끝내는 자기주도라 함은 내가 주도해서 내가 뭐가 안 되지? 어떤 과목이 낫지? 내가 어떤 걸 못하지? 내가 이 과목 못하는 과목을 하니까 더 기분이 다운돼? 그럼 이건 나중에 해. 내가 잘 되는 과목 먼저 하자. 뭐 이렇게 내가 선별해서 어떤 걸 먼저 할지, 이걸 시간을 어떻게 할애야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내가 판단해서 내가 계획해서 아닌 것도 해보고 틀렸네? 이 방법 아닌가 봐. 다른 방법 써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제 그 어깨 빠져라 코칭 부분, 그 지영 언니의 코칭, 네. 그거를 편집하면서 저는 그때 같이 없었잖아요. 네.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거기서 그런 식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코칭이 네. 가이드라기보다는 질문을 해서 스스로 가이드할 거조차 만들게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써놨던 많은 단어들이 거의 그 마지막 교차 지점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질문으로 딱 개인의 개인의 내적 능동적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죠. 그 사람이 충분히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옆에서 환경으로 그냥 조성만 해주는, 다 하브루타, 자기주도 학습, 리더십, 자기 성찰 다 마찬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게 없으니까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미 성장해서 그냥 나는 이미 성인이 돼버리면 저걸 내가 나한테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뒤에 한번 볼게요. fMRI, 즉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학생들의 뇌를 3차원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그 실질적인 구조가 어떻게 성적과 관련되는가. 뇌 구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교 1등은 뇌도 특별한 걸까? 보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성적과 상관관계가 높은 영역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이었습니다. 전두엽의 피질의 어떤 두께, 전체적인 볼륨하고 학교 성적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전두엽 앞부분의 회백질이 두껍게 나타났습니다. 회백질이 두껍다는 건 그만큼 신경세포 논문, 뇌구조와 자기 성찰 능력, 즉 메타인지와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And what we were interested in was 네, 우리가 관심 가졌던 주제는 뇌가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 즉 뇌에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지, 그런 능력은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성찰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한 차원 높은 인지 능력이 바로 메타 인지 능력입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즉 자기 성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전두엽 피질 부위에 회백질이 더 많다. 좀 전에 나왔던 거랑 그죠? 머리 앞쪽 부위고요. 이 부위는 특히 고차원적 인지, 계획,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특유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타인지 능력의 차이가 뇌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두엽이 붕괴된 사람은 저런 고차원 사고가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인성도 망개져요. 그러면 전두엽을 만약에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뭐 학습이나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학습적인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메타인지도 같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근데 그 학습적인 것을 어떤 식의 학습을 하느냐, 단순 암기라는지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을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나의 사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기본 지식과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데서 가지고 온 정보를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이거를 입체적으로 정보를 쪼개고 편집하고 분석해서 재조합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전두엽 관리 기능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것이 곧 메타인지 기능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좀 이따 보면 단순하게 그냥 학습을 할 때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은 그냥 학습을 반복하는 10번을 읽거나 10번을 외우거나 하는데 학습을 잘하는 애들 보면 한두 번 해서 얘네들 다시 처음부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러니까 저게 저러니까 이게 여기로 오면 어떻게 되지? 저기로 어떻게 되지? 하면서 머릿속에서 재단지를 하는 거죠. 편집을 하고 입체적으로 이리 꼬았다 저리 꼬았다 하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제 짝인데 동네에 같이 살아서 얘는 이제 늘 1등 하는 애였어요. 전 늘 놀던 애였고. 근데 제가 기억나는 날이 있는데 중간고사 3일 동안 중에서 하루 이틀 정도 두 번째 날인가 얘네 집에서 이제 한번 공부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때 뭐 한 3-4과목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좀 하고 있는데 얘는 정말 뮤지컬을 하듯이 일어나서 시를 읊고 낭송을 하다가 자기가 쓴 종이를 들고 노래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분잡다 싶었는데 지금 얘가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정보를 쪼개고 분석하고 편집하고 재조합하고 다시 꺼내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소화돼서 다시 씹어서 내뱉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도 있는데 10번을 선택을 해보면 공부를 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이렇게 한두 번 공부해서 테스트하는 유형으로 자기를 피드백하고, 좀 성적이 떨어진 애들은 10번씩 그냥 읽어내는 애들. 왜 공부를 아주 못하지 않지만 왜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또 하나 있었어요. 한 명은 머리가 길어요. 아침이 되면 얘가 오면
이제 책상이 거먹게 돼 있어. 머리를 풀러갖고 이렇게 책상을 덮고 자요. 이렇게 덮고 이렇게 자. 뭔지 아시겠죠? 산발에서 자는 거예요. 옆에 얘는 아버지가 태워주고 막 쉬는 시간까지 쪽지 적어가지고 막 공부하네요. 근데 같은 학교 들어가서 같은 과에 들어갔어요. 이건 정말 학습 방법이거든. 얘는 보니까 그렇게 단순 학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얘는 저랑 이제 지금 술친구, 제일 친한 친구인데 얘는 그렇게 하다가 그 과 들어갔다가 재수 3수에서 한 98대 1로 그냥 다시 약대로 편입을 했어요. 한 2년 재수했나? 남들 몇 년을 하는 걸 그때 들어갈 때 98대 1인데 그래서 너 공부 어떻게 하냐니까. 야, 내가 술은 많이 먹지만 머리가 괜찮거든. 집중하잖아. 이러면서 보니까 할 때 보니까 조금씩 바짝 좋아서 얘를 싹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탁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머리를 들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냥 갖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껴서 쓰려고.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뒤에 거 한 번 더 영상 보실게요. 그런데 자기 성찰 능력이 공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미국과 유럽에선 메타인지와 공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메타인지와 학습이라는 전문 학술지까지 생겨났습니다. 메타인지가 지능지수 IQ보다 훨씬 성적을 잘 예측해주기 때문입니다. 2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알아낸 사실인데 메타인지가 IQ보다 성적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입니다. IQ가 성적과 관련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IQ는 성적을 25% 정도 반영해 주는데 반면에 메타인지는 성적의 40% 정도를 반영해 줍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은 IQ와 달리 적절한 훈련을 통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IQ와 메타인지는 차이점이 있는데 IQ는 오랫동안 훈련을 해도 나아지기 어렵지만 메타인지는 성공적으로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힘들죠. 우리 작년에 혹시 했었던 작업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작업 기억대가 그렇게 넓지 않다 했잖아요. 작업 기억대는 되게 좁거든요. 여기에 잡다한 걸 많이 올려놓으면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 끓이면서 곱셈하면서 내일 할 일 스케줄 하는 거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 기억대에서 작업할 수 있는 남자들이 능력. 더 작아요. 그렇죠. 제가 더 봤을 때 작죠. 훨씬 작은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이 작은 그거는 또 좌반구, 우반구를 연결해준 뇌량이라는 게 있어요. 뇌에. 그게 가늘어요? 그게 가늘어요. 그러니까 Y 염색체가 문제가 있어요. 삐꾸야. 그렇죠. 모자라잖아요, 이거 하나가. 그 세상에 살아남기도 힘들고 우리가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정말요? 보호받아야 돼요. XY 염색체가 취약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어디까지 했더라? 네. 그 작업 기억대가 사실은 좁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작업 기억 자꾸 엎어버려. 복잡하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훈련할 수 있지만 처음 훈련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힘들어요. 자, 봐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한 3단계 넘어가면 아우 머리가 힘든 거거든. 왜냐면 이 작업 기억대에서 우리가 뭔가를 워킹 메모리를 막 돌려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단순해지는 건 단순하게 편하거든. 우리가 쉽게 말하듯이 골치 아프지 않거든. 그 골치 아프다. 제 친구 연배들이 많이 쓰는 얘긴데. 근데 그 연배들은 또 이제 신경 가소설로 이제 신경세포도 점점 뇌 신경세포도 줄어들고 있죠. 작업대도 지금 다 안 쓴 지 오래됐죠. 작업대도 다 낡았죠. 하니까 이제 뭐 거기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활용하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놀라우신 분들 70, 80대에서도 계속 글을 쓰시고 자기 개발하시는 분 진짜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노쇠해 가는 과정인데 그걸 역으로 거꾸로 다시 이제 간다는 거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항상 글을 쓰셨거든요. 난 고스톱 쳤다는 줄 알고.
아주 좋은 놀이에요, 고스톱도. 네. 메타인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만 그렇죠. 승률을 높일 최근에 수 저희 있을 어머니께서 그 카탄이란 보드 게임에 빠지셨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를 네. 쓰셨는데 죄송해요. 글을 네. 쓰셨는데 글을 쓰셨는데 네. 글을 쓰셨는데 마지막까지도 글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아, 멋지다. 네, 그래서 아마 그분도 저희 할아버지도 그 잃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조금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하는 방법 중에 저는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내가 50세는 어떻게 60세는 어떻게 하고 나만의 그 성장 목표 같은 거를 정해두면 아마 놓치지 않고 계속 이게 퇴화되지 않고 뭔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잠시 해봤거든요. 어쨌든 저렇게 IQ가 왜 성적과 덜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 느낌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키 성장 얘기할 때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20-30%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수치가. 사실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IQ 좋은 애들 혹시 보셨죠? 네. 그 있어요. 애들이 끝까지 잘 된 경우가 많던가요? 별로 없어요. 뭐 잘됐다고 안 됐다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예. 학업 성취도는 분명히 그거랑 그렇게 큰 비례는 상관이 아니었던 없어요. 것 같아요. 그 아웃라이어 책에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굉장히 IQ 좋은 사람이 시골에서 아무 지원도 못 받고 그냥 농가에서 계속 그러고 지내고 한 사람은 어떤 지원을 받아서 그게 환경적인 영향이죠. 엄청난 일을 하고 똑같은 IQ인데도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삶이. 그러니까요. 혹시 주변에 가까우신 분 중에 있으세요? 저는 아까 그 머리 버티려서 잔 이 친구 말고 또 하나의 술동무 이 친구도 머리 버티려고 자는 친구인데 이들 둘이가 주로 반에서 계속 자는 애들이야. 근데 이 두 번째 말한 이 친구는 수학 선생님이 그 수학 문제가 나오고 나면 풀이를 이 친구한테 시켜요. 그냥. 그럼 나가 교수님 고등학교 2, 3학년 때.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일어나서 도덕 시간과 수학 시간만 눈을 떠. 수학은 이제 제가 재밌으니까 눈 뜨고 보고 있다가 도덕 선생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야. 잘생겼구나. 윤리 선생님. 목 짧고 배 나왔어요. 이 아이가 내 친구의 취향이 독특해요. 목 짧고 배 나온 사람을 좋아해. 어쨌든 그 이 친구는 이렇게 풀이 과정도 길지 않아 별로. 길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내면 친구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항의를 하면 다시 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진 않아요. 얘 과정이 좀 있나 봐. 근데 어쨌든 암기 과목은 거의 다 제로고 수학은 항상 뭐 잘 맞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노력이라는 점수는 바닥이에요. 뭘 노력하진 않아요. 안 해도 되니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암기 과목이나 이걸 보면 못하진 않아요. 근데 하지 않아요. 아니 머리 풀고 자는 동안 뇌가 쉬고 그게 정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서 더 학습이 잘 되지 않았을까? 학습을 하지 않아요. 아예 안 한다고? 4년, 3년 동안 학습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입력이 되고 나면 머릿속에서 잘 때 정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입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윤리 시간에 선생님 보고 있고 쪽지 편지 쓰고 뭐 이런 거 하고 수학 시간 같은 데는 좀 보고 있고 지금 뭐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도시공학과 나와서 그냥 회사도 안 옮기고 거기서 그냥 25년째 꾸준히 그냥 앉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메타인지가 별로 발달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좀 바꿔볼까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직장에서 그 월급 주는 대로 거기서 계속 있어요. 아무것도 조정하거나 변화시켜 볼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제가 너무 아까워하는 친구인데 일찌감치 메타인지가 이것이 나의 길이다라고 더 이상 근데 참 살지 착하고 않겠다고 성격이 판단하는 거 좋아서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까워하는 친구인데 지금 이렇게 메타인지를 보니까 IQ가 좋은데 이 메타인지가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불신혜아 님이 뇌세포가 완성되는 나이하고 메타인지는 관계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지금까지로는 IQ 뇌세포라는 것은 사실은 몸과 같다고 용불용설처럼 계속 아까처럼 우리가 나이가 45세, 50세 넘어가면 그 뇌의 신경세포들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아까처럼 계속 노력하고 책을 읽고 운동하고 뒤로 걷게 하고 이렇게 안 쓰던 걸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계속 발달한다고 보거든요. 그 아까 얘기하셨을 때 IQ 막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으로 쪽지 하나가
통지서 같이 이렇게 날라왔는데 영재 전에 이제 등록을 하시라 이런 쪽지가 날라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많이 돈이 없으셔서 그런 요건이 되지 않으셨거든요. 그레스피님한테? 네, 근데 와우. 그랬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타인지가 진짜 제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뭔가 되게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중학교 때 가서 이제 왼손으로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게 메타인지이거든요. 내가 이게 부족하나? 그게 시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어떤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왜 이렇지? 이런 거. 그거 분명히 어린 시절에 있을 거예요, 아마. 최초의 기억들이 몇 살이 정확하지 않아도. 참, 제가 생각했던 그 예전에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아마 말씀드렸을 건데 나는 크면 정장을 입고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제가 생각했었던 적이 한 초등 2학년 때 8, 9세 때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생각들은 물론 그때 저도 어렸고 뭐 딱히 답을 내는 건 아니지만 메타인지라는 건 궁금증을 갖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아마 다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달리 저는 기억을 좀 하는 편이고 기억을 못하지만 다들 있어요. 이게 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말하는 좀 더 고차원적 사고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좀 그렇게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고 주변에 개입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특히 부모로부터 아니면 가까운 어른들로부터 간섭이나 개입 받지 않고 이걸 충분히 발달할 수 있게끔 그 아이를 두면 계속 발달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옆에서 간섭과 개입이 많아지면 그게 이제 발달이 안 되고 거기서 정체되어 버린다거나 도태되어 버린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 지금 메타인지를 훈련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요? 그러니까요. 한번 볼까요? 속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해줄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작업 기억,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뭐 전전두엽 관리 기능이라든지 자아 성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는데 저는 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 메타인지가 가장 발달돼 그 회사로 치면 CEO가 뇌로 치면 전두엽이 CEO거든요. 모든 기능에서. 근데 CEO들이 비즈니스를 전체 이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회사에 있어야 우두머리 메타인지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의 일꾼으로서 일만 하면 어떡해.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의 메타인지는 CEO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만 그 회사가 커지고 잘 굴러갈까.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일론 머스크 잘 아시나요? 네, 거기까지밖에 모르잖아요. 세계 제일의 부자. 제일인가요 지금? 됐어요. 지금 1위 됐고요. 됐어요. 저는 이분의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혹시 그래요? 사연을 아시나요? 찾아보려다 말았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 세 남매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세 남매가 다 독특하게 자기 길을 잘 가고 있고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 아이들을 굉장히 믿고 지원하면서도 그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응원군?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굉장한 분이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분을 보면서 엄마가 누구니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뭐 찾아보다가 8남매를 다 스탠포드, 예일, 서울대 의사 변호사 보낸 그 황뭐뭐뭐라는 문화연구가 여사님인데 그분이 단 한 번도 아이들한테 학업에 대한 얘기한 적 없고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대신 이분이 어릴 때부터 얘기했던 거는 네가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하고 가라고. 그 얘기를 8남매에게 다 했었다더라고요. 메시지가 다르죠. 맞아. 그리고 저는 이적의 엄마도 너무 멋지신 분 같아요. 거기도 삼형제인가 그런데 삼형제가 다 서울대를 갔어요. 공부를 안 시켰는데. 그러니까 그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형제 중에 자녀 중에 몇몇 사람이 서울대 갔다는 건 그 사람이 잘하는 건데 다 갔다는 거는 분명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모가 원래 갖고 있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얘기를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만 잘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저도 이거 저분을 자세히 몰라요. 저분도 잘 모르겠지만 95년도에 집2 몰라요? 설립 및 CEO. 99년도에 X.com 설립하고 CEO가 되셨고 페이팔 2000년도에 설립하고 근데 저 명칭들 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좀 이름을 들어봤어. 그럼 얼마나 유명한 곳이겠어. 근데 뭐 해마다 거의 한 해 건너 한 해 뭘 만들고 있어. 2002년도에 스페이스X 저거 화성 탐사하는 그 우주선 개발 업체 같은 뭐 그런 거 설립하고 CEO 되셨고 2003년도에 테슬라 모터스 CEO 되셨고 2017년도에 쭉 가시다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설립 및 CEO 솔라시티 회장 한 해에 3개나 뭘 하셨어요. 저렇게 테슬라 CEO 뭐 저 학교 입학도 아니고 뭐 자격증도 아니고 저렇게 한 해 걸러 한 해 이렇게 저 사람은 뭐지? 이미 스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 전혜성 박사님 얘기를 맞나 또 보다. 네네. 여기 올려주셨는데 6남매 키우신 4명이 하버드 2명 스탠포드 간. 네. 맞아. 네, 그분인가 보다. 전혜성 박사님. 아 그런가 보다. 네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고하는 과정을 제가 조금 일일이 찍어온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티타임즈에서 본 건데요. 일론 머스크의 제1원리 사고법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인지를 맞닿아 있어서 제가 봤거든요. 좀 읽어볼게요. 테슬라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차의 반열로 끌어올린 데에 이어서 민간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일론 머스크. 여기에다 지하터널을 초고속으로 달리는 진공 튜브 자기 부상 열차. 두뇌에 칩을 심어 컴퓨터와 연결하는 시도까지.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제1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확고하게 제1원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의 제1원리는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평행하는 두 직선은 만날 수 없다와 같은 공리들이다. 과학자들도 경험적 자료가 아닌 기본적인 과학 지식에 근거를 둔 정보를 제1원리라고 부른다. 추정에 바탕을 두지 않는 근본적인 전제이자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 제1원리를 일론 머스크의 언어로 풀이하면 낡은 관습을 벗어던지고 문제의 근원부터 독립적인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학을 공부한 머스크는 사업을 벌일 때도 바로 제1원리 사고법을 활용했다. 나는 물리학의 사고틀로 문제에 접근한다. 물리학은 통념이나 경험에 의한 유추가 아닌 제1원리로 돌아가라고 가르친다. 일단 문제를 세부적으로 분해한 뒤 근본적인 문제를 공략해야 된다. 더 나은 해결책이 반드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배터리 가격이 비싸 성공하기 힘들 거라고 만류했다. 배터리가 비싼가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메타인지 과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배터리 팩이 1kWh당 $600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팩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죠. 모든 회사가 그렇게 하니까요. 문제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죠. 배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지죠? 탄소강, 니켈, 알루미늄, 강철이 있습니다. 만약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산다면 와우 1kWh당 $80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배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테슬라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를 창업할 때도 그랬다. 그가 통념의 길을 걸었다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나사나 다른 우주선 제작 업체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기존 모델을 활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로켓에 정말로 필요한 부품은 무엇인가? 그 부품에 맞는 재료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모든 로켓은 비쌌다. 그러므로 미래에도 비쌀 것이다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로켓은 무엇으로 만들어지죠?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탄소, 섬유인데 이걸 다 분해해서 원자재 단가가 얼마인지 보세요.
몰랄 만큼 적습니다. 로켓 가격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기저로 치고 들어가 실제를 파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 자동차, 뇌과학, 자기부상 열차 등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심지어 어릴 때 그는 어둠에 대한 무서움을 극복할 때도 그랬다고 한다. 어릴 때 저는 어두움을 정말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둠이란 그저 파장의 길이가 400에서 600 나노미터 사이인 광자의 결여 상태임을 알게 됐죠. 이런 면은 저랑 좀 비슷해요. 엄청 쪼개서 불편함을 그냥 해소하거든요. 그러자 억지로 갖다 붙여본. 곧 해결할 거야, 강아지도. 저것은 발 4개밖에 안 돼. 나보다 작아, 이렇게. 광자의 결여 상태를 무서워하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할 때 너무 겁을 많이 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솔직히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굶어 죽을 정도 일도 없고, 얼어 죽을 일도 없는데, 그래서 제임스 클리어는 일론 머스크 제1원리는 결국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이의 뇌는 말랑말랑한 찰과 같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지배하는 법칙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왜요? 라는 질문을 잘 달고 산다. 하지만 학교와 어른들은 한 줄로 걷기와 시험 잘 치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면 아이의 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진다. 이제 아이는 왜?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선생님이 그랬어.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 라고 통념의 바탕으로 유추한다. 하지만 모방이 문제를 개선할 수는 있어도 혁신을 가져올 수는 없다. 이처럼 제1원리는 결국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 think for yourself. 익히지 못하면 통념이 인생을 조정하게 된다. 자신의 강력한 사고 스킬이 고유한 인생의 진로와 혁신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좀 전에 이 쭉 카드 뉴스 보셨죠? 네. 엄청난 자기만의 메타인지 사고 방식 아닌가요? 해결 방식이 딱 있네요, 루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다다다닥 생각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쪼개고 그걸로 해결해내고 이런.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주 탐사체, 그리고 저번 영화에도 나왔죠. 영화에 나왔나요? 영화에서 본인이라고 뭔가 배역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화에 안 나왔나? 기억이 안 나네. 그건 잘 찾아보니까 저분 관련된 영화 몇 편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분이 이제 아까 뇌과학이라든지 자기부상 열차, 우주선, 주로 이제 우리가 상상 속에 있었던 것들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메타인지 기능이 계속 발달되어 있고, 해보자, 모니터링 되고, 컨트롤 되고, 다시 실행해보고, 이것이 너무 회전이 잘 되는 것 같고, 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낱낱이 쪼개서 접근할 수 있는 자기만의 사고방식이 있고. 맞아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죽지 않는다. 진짜 두려움이 없네요. 그냥 해보자. 왜에서 막히지 않죠. 왜에서 더 들어가고, 왜에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도 죽는 거에 대한,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유도 사실은 저 사람은 나름대로의 그냥 두려움이 없어가 아니라 그거는 무대본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게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반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메타인지가 내 생각의 끝까지, 궁지까지, 내 생각을 끝까지 몰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보통 끝까지 몰고 가지 않죠. 한 2-3번 가다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실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더 깊이 가보면 더 끝까지 계속 가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출연했던 영화를 제가 잠깐 찾아봤거든요. 아이언맨 2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분 나이가 50세? 밖에 안 됐어요, 지금. 맞아요. 뭘로 나왔어요? 단역의 본인 역이래요. 일론 머스크요? 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이 사람 끝은 어디인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 이제 리차드 브랜슨,
그 영국의 버진 그룹에 그룹. 그분도 괴짜인데 그분도 함께 뭐 출연하고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그분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그분 리차드 브랜슨 책을 읽어봤었거든요. 그분도 만만치 않은 분들 이런 분들 공통 특징이 있어요. 자기만의 이 메타인지 사고 과정이 굉장히 뚜렷하고 생각을 끝까지 해서 왜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안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자꾸 조금만 가다가 안 될 이유가 너무 나한테 명료해지는 거지. 나는 여기까지 이러면서 안 될 이유가 그렇지 이러니까 안 되는 게 분명하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확신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여자 딸아이인가요? 딸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왜 이렇게 계속 물어봤더니 결국엔 아빠가 울면서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데 거기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 나 역시도 나에게 왜라고 묻지 않을걸요 아마. 왜라고 아마 내가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을 가지고 나에게 왜를 10번만 해서 10번의 답을 내려본다면 엄청 메타인지가 좋으신 분일 거예요. 한 2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답을 낼 만큼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훈련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자존심, 자존감, 그 낮은 자존감, 내가 아픈 곳을 나한테 찔러서 나 혼자 보는 것도 두려운 거지.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 찔러서 보는 것도 두려워서. 그게 저는 심리적으로는 자존감과 가장 깊게는 또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다 연결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띠처럼 연결돼 있네요. 그렇죠. 그게 되어야만 가장 강력한 자아 성찰. 자아 성찰이 되어야만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도 생기고. 여하튼 다음에 명상을 조금 한번 공부해 보면서. 그래서 부모 이건 제가 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제 뭐 어쨌든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이 오전 많았을 거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이의 생각과 성향을 무시하고 다른 엄마들이 다 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너도 해로 가는 엄마. 가장 쉽고 단순 인지를 사용하는 엄마. 다 그렇게 살아. 남들도 그러잖아 하시는 분이 가장 단순하게 아이한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한테도 그렇게 권하는 거죠. 살기 편해 이러면서. 근데 조금 생각하신 엄마는 메타인지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스스로 자기 수준을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아이가 뭘 쏟거나 어질렀거나 뭔가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정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어금니 꽉 캐물고 화장실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걸 다 해결하고 있을 때까지. 근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것조차도 부모가 그냥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길게 보면 사실 그게 또 아이한테 좋긴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메타인지를 키우지 않으면 자녀의 메타인지도 키울 수 없다는 듯한 느낌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의 성장, 나의 개발, 나의 메타인지를 먼저 말씀드렸고 그게 내 아이한테 갈 거라는 거. 네. 그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하나 더 뭐 질문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 마칠 건데 혹시 나의 케이스 아니면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단어들 그게 다 복합되어 있어서 이런 거 정리할 때마다 조금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고 내 아이한테 오히려 내가 좀 부끄럽다 생각이 들더라고. 저 아이는 잘 가는데 굳이 내가 뭐 아는 척 할 것도 없고 제가 이제 어떤 생각 드냐면 아이한테 야단을 칠 때 좀 돌아서 제가 좀 생각해 제 스스로한테 좀 불공평하지 않나. 이제 8년 살아온 아이하고 45년, 47년 살아온 나하고 이 다이다이로 지금 내가 지금 싸우자는 거 내가 지금 너무 얘가 만약에 40년 뒤에 나랑 견주었을 때 얘가 나보다 훨씬 나을 건데 지금 8년 사내하고 내가 지금 뭐 하자고 견주고 있나 지금. 굉장한 메타인지십니다. 저는 그걸 되게
약간 다투고 나서 약간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부끄러워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뭘 서둘러서 뭐가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 아이는 이제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하기 버거운데 나는 이거와 이걸 동시에 한 지 40년 넘었잖아. 당연히 내가 능숙하고 쟤는 능숙하지 않은데 걷다 대고 내가 다그치는 건 내가 되게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걸 수시로 생각하면서 조금 자기 조절도 하고 아이들도 기다려주고 생에 안 기다려진 남편이네요. 그건 좀 문제가 되지만 네 어쨌든 한 말씀. 님이 오늘부터 메타인지 훈련 시작한다고 말씀하셨고 조희연이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다이다이 네. 저도 그랬는데요 하면서 맞아요. 울고 계세요. 네. 울지 마세요. 다 그러죠 뭐. 그것도 부모의 시행착오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네. 하여튼 순간순간 계속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어떤 감정인지를 왜에 대해서 자꾸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는 내가 내 근원으로 더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 노력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울을 바라보는 나의 힘이 생기고 메타인지가 강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명상인가요? 네, 아마 그와 흡사한 것들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